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3초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새벽 3시 두만강 얼음 위에서 저는 이 한마디를 중국인 안내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뒤에서는 북한 국경경비대의 수색등이 제 그림자를 쫓고 있었고 앞에서는 얇은 얼음이 제 발걸음에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15년간 북한 대외경제부에서 목격한 그 모든 기밀들, 미국이 다음 타겟으로 북한을 선택했다는 그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뛰어! 지금! 안내자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저는 15년간의 북한 생활을 뒤로 한 채 생사의 경계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반드시 전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평양 중구역 출신으로 북한 대외경제부에서 15년간 근무한 전 3급 간부 박성민입니다. 현재 한국에 정착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15년간 북한 체제 내부에서 수집하고 분석해온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이 이란 다음 공격 목표로 북한을 확정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외경제부에서 저는 대미제재 분석팀 소속으로 근무했습니다. 제 주된 업무는 미국의 경제제재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2018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는 미국의 대북 압박 강화 양상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종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공포에 질린 동료들의 눈이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2021년 말 우리 부서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부부장이 던진 질문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조이는 방식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라.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될 가능성을 검토하라. 그때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북한이 다음 타겟이라는 것을. 현재 국제정세를 보십시오. 미국이 중동에서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략 변화가 아닙니다. 미국이 그동안 중동에 쏟아부었던 모든 역량을 동북아시아로 집중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북한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3초 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3초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배경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걸려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단순히 개인적인 추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최고 위층이 공유하고 있는 기밀 정보와 제가 직접 분석한 미국의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한 확실한 결론입니다.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모든 신호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 사드 배치 확대, 전술핵 재배치 논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그 그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대외경제부 간부로 일하며 저는 수많은 기밀 문서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2019년 중국을 통해 입수한 미국 국무부 내부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선 체제 전환 시나리오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상세한 단계별 계획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단순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체제 자체의 붕괴라는 것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작전 개시 시점을 확정했고 그 시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나 외교적 협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만 명의 생명과 동북아시아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우리 대외경제부에서는 연일 긴급회의가 이어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부부장 동지가 회의 테이블을 내리치며 던진 질문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어떻게 조였는지 처음부터 다시 분석해보라. 단계별로 세밀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까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라. 그날부터 저와 제 팀원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미국의 이란 제재 전략을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의 데이터를 모두 수집했고, 미국이 이란에 가한 압박의 모든 단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발견한 것은 섬뜩할 정도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4단계 전략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금융 제재였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주요 금융기관들을 SWIFT 시스템에서 차단시켰고 달러 거래를 봉쇄했습니다. 동시에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에게도 세컨더리 제재를 가했죠. 이 과정에서 이란의 석유 수출은 90% 이상 급감했고 경제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동맹국 압박이었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에게 이란과의 모든 경제 협력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차단은 이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공개적으로는 이란을 지지하면서도 실제로는 거래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군사적 위협이었습니다. 미군의 중동 지역 전력 증강, 이스라엘과의 군사 협력 강화, 그리고 이란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은 이러한 군사적 압박의 정점이었죠. 이란 지도부는 언제 미사일이 자신들을 향해 날아올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체제 압박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란 내부의 반정부 시위를 지원하고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민심 이반과 국제적 고립은 이란 체제의 근본적 정당성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분석을 마쳤을 때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4단계 전략이 이미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이후 북한이 경험한 제재 강화 과정이 이란 사례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금융 제재 부분을 보면 북한은 이미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거의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중국의 단둥은행마저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우회 거래마저 미국의 추적망에 걸려들고 있었습니다. 동맹국 압박 측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조차 북한과의 거래를 대폭 축소했고 특히 석유 공급량을 유엔 제재 한도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군사적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했고 전략 폭격기와 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가 일상화되었습니다. 특히 김정은 개인을 겨냥한 참수작전 훈련이 공개적으로 실시된 것은 이란의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네 번째 단계인 체제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 탈북자들을 통한 내부 정보 수집 강화,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심리전 작전까지 모든 것이 이란 사례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부부장 동지는 보고서를 다 듣고 난 뒤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이구나.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부서 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는 은밀하게 개인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시도가 증가했고 자녀들을 중국으로 유학 보내려는 움직임도 늘어났습니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2020년 초 중국 상무부에서 넘어온 비공개 자료를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자료에는 미국이 중국 기업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북한 관련 사업 정리 권고안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에게 2024년까지 북한과의 모든 사업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라고 권고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권고안에 첨부된 세부 일정표였습니다. 2022년까지는 에너지 관련 사업 중단, 2023년까지는 원자재 거래 중단, 그리고 2024년까지는 모든 형태의 경제 협력 완전 차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작전 시간표였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무역업체들을 통해서도 심상치 않은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이 일본과 괌 기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중동작전 지원 기지에서 동북아시아 작전 전용 기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는 B-2 스텔스 폭격기 전용 경납고가 새로 건설되고 있었고, 일본의 요코타 기지에는 특수작전 부대가 추가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정보는 2021년 여름에 입수했습니다.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정보원이 전해준 내용이었는데, 미군이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저 지형을 정밀 측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핵잠수함 작전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미군이 북한 연안에 핵잠수함을 배치해 24시간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였죠. 이런 정보들이 쌓이면서 김정은 체제의 대응도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최고 지도부에서는 해외 자산 은닉을 가속화하기 시작했고, 핵심 인사들의 해외 도피처 확보 작업이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중국과의 비상 채널도 가동되었는데, 유사시 핵심 인사들과 그 가족들을 중국으로 대피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개인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의 양과 중요성을 생각할 때 언젠가는 제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되기 전에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제거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숙청당하면 연좌제에 의해 아이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외부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다음 타겟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더 이상 추측이나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확정된 현실이었고 단지 실행 시기만 남은 문제였습니다. 제가 파악한 모든 정보와 증거들이 한 가지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부서에 출근했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 일하던 리성철 동지의 책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함께 야근을 하며 미국의 대북 제재 동향을 분석하던 동료였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비서실에 문의해봤지만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죠. 사흘 후 부부장으로부터 비공식 경고가 전달되었습니다. 최근 부서 내에서 외부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모든 직원들은 각별히 주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성철 동지가 단순히 휴가를 간 것이 아니라 외부 정보 유출 혐의로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그의 책상은 다음 날 완전히 비워져 있었고 그가 담당하던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분산 배정되었습니다. 리성철 동지와 저는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미국의 대북 전략을 분석하는 일을 했고 동일한 기밀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이유가 정보 유출이라면 저 역시 언제든지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탈북 준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선 중국 접경 지역에 있는 협력자를 접촉해야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해상까지는 기차로 8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신분 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대외경제부 간부라는 신분이 도움이 되어 별다른 의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 순간이 아슬아슬했습니다. 해산에서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무역업자를 만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국과의 합법적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비공식 루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제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고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와서도 일상을 위장해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절대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연좌제 때문에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부서 내 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충성심을 과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몰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료 반출이었습니다. 대외경제부의 모든 문서는 극비로 분류되어 있었고 외부 반출은 절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5년간 축적해온 정보와 분석 내용들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완전히 암기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핵심 데이터와 분석 결과들을 반복해서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일주일 후 해산의 무역업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길이 열렸다는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48시간 내에 해산으로 와야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기회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출장을 핑계로 해산행 열차표를 구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중국 접경 지역 무역 현황 조사차 며칠 출장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해산에 도착한 그날 밤, 저는 생애 가장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무역업자가 안내한 곳은 두만강이 내려다 보이는 산기슭의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강을 건너야 한다. 그 시간이 지나면 다음 기회는 언제일지 모른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12월에 두만강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지만 얼음이 얇은 부분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밤 11시 30분, 저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깜깜한 밤이었고 바람이 뼈를 파고드는 듯 차가웠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순찰 시간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안내자는 내가 신호를 주면 뛰어라.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12시 정각,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15년간의 북한 생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동료들을 뒤로 한 채 얼어붙은 두만강 위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국경 경비대에게 들릴까봐 숨을 참으면서도 계속 뛰었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얇은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고 발이 찬물에 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단 5분간의 도강이었지만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연락해둔 조선족 동포의 도움으로 며칠간 은신한 후 한국영사관에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계속 두려웠습니다. 북한에서 제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중국 당국을 통해 추적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북한 당국이 저를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CNN과 BBC를 봤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대외경제부에서 극비리에 분석하고 있던 내용들이 이미 서방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 강화,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
한미일 삼각협력체제 구축 등 모든 것이 그대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 수 있었던 미국의 국방정책이나 동북아시아 전략 같은 내용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이런 정보들을 읽어댔습니다. 국정원을 통해 미국 정책 전문가들과 면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북한에서 가져온 정보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동시에 저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질문 방향을 보니 미국이 정말로 북한을 차세대 타겟으로 설정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해외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국과의 비공식 채널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핵심 인사들의 해외 도피 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정보 수집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작전 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 수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전문가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한다면 중국의 반응은 어떨 것으로 예상합니까? 이 질문을 들은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문이 아니라 실제 계획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개 정보를 분석한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2023년 예산 배정 내역을 보면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력 강화에 전년도 대비 40% 증액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 지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특수작전 능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를 분석해보니 북한에 대한 언급이 크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 문서들에는 북한 핵 위협 제거가 최우선 과제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작전 우선순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 양상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2022년 이후 세 나라 간의 군사훈련 횟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정보 공유 체계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통합방어 체계가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미군의 전력 배치 변화였습니다. 2023년 들어 주한미군의 구성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방어 위주 전력에서 공격 위주 전력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특수작전 부대와 사이버전 부대의 증강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파악했던 정보와 외부에서 접한 정보들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북한에 대한 최종 작전을 확정했고 그 실행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기적 측면에서 모든 요소들이 2024-2025년 사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정책 연속성 확보, 중동 정리 작업 완료, 동맹국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완성 등 모든 조건이 그 시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고 15년간 북한 체제 내부에서 축적한 경험과 한국에서 새롭게 얻은 정보들이 같은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목숨을 걸고 전하고자 하는 3초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란 다음으로 북한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핵 확산 방지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동맹국들과의 결속 강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2024-2025년 사이입니다. 첫 번째 이유인 핵 확산 방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기술이 제3국으로 확산될 위험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상상 이상입니다. 제가 대외경제부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 여러 국가와 핵 관련 기술 협력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협력 관계는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했습니다. 북한의 핵기술이 중동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미국의 중동 전략 전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보는 물론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동맹국들까지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의 핵기술이 테러 조직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입니다. 북한은 외화 확보를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거래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리비아, 파키스탄 등과 핵기술을 거래한 전력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입니다. 한반도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만약 한반도가 통일되고 미군이 중국 국경 근처까지 전진 배치된다면 중국의 동북 지역과 베이징까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반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거점입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봉쇄 정책을 펼칠 수 없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한반도에서의 우위 확보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제가 북한에서 분석했던 자료에 따르면 중국도 이런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북한을 계속 지원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이 중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지원 의지는 예전만 못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동맹국들과의 결속 강화 명분입니다. 북한은 한국, 일본과 같은 핵심 동맹국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결속을 더욱 강화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리더십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에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재무장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시키면서 동시에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북한 문제 해결은 이런 복잡한 동북아시아 전략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2024-2025년이 최적기라고 판단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첫째, 미국 대선 이후 정책 안정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재선되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든 대북 정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는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중동 상황 정리 후 여력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미국은 중동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확보된 군사적 여력을 동북아시아로 집중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중국의 대만 위협 고조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성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한반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입니다.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관리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계산입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5년간 북한 체제 내부에서 축적한 정보와 2년간 자유세계에서 확인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확실한 결론입니다.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나 외교적 협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만 명의 생명과 동북아시아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결심은 이미 확고하고 준비는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체제의 진실을 알리고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의 증언이 한 사람의 탈북자의 개인적 견해로 치부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15년간 북한 최고위층의 기밀 정보를 다뤄온 전문가의 분석이자 목숨을 걸고 전하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